같은데, 녹화를 해놓을 테니까, 시험을 끝나고서, 올해 가기 전에, 엔도슈크의 깊은 강이라고 하는 고전을 그래도, 어, 정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뭐, 굉장히 선생님이 읽은 소설들 중에 정말 누구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소설 중에 손에 꼽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소설이고 어, 정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 이게 어, 종교와 관련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단지 어떤 기독교니 뭐 힌두교니 불교니 어떤 종교 특정 종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종교 보편적인 것이나 인간은 왜 종교적 감정을 갖게 되지? 아니면 종교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어, 정말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말 좋은 고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12월에 선생님이 일부러 이 시기에 좀 넣어놨어. 추운 날에 바깥에 안 나가고, 시험도 끝나고 하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좋은 책 한 권 읽어야지. 라고 할 때, 지금 엔도 시라크의 깊은 강하고, 우리 다음 커리큘럼에서, 이 남극 탐사하는 이 두 권을 잘 읽기를 바랍니다. 어, 작가 소개를 먼저 봅시다. 엔도 슈자쿠라고 하는 작가고 이렇게 생기신 분이야. 굉장히 지적으로 생기셨네요. 아사히 신문, 조일 신문에 선정 지난 1000년간의 일본 최고의 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엔도 슈자쿠가 그 몇 번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리가 나스메 소새끼로 생각이 드는데. 어, 우리 3학년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이 엔도 시나쿠 작가의 대표작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거기에 기념비가 있고, 그 비석이 이렇게 써 있대. 일종의 엔도 시나쿠의 유언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문장인데,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큰 울림을 개인적으로 좀 주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종교가 없는데 인간이 이렇게도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그랬대. 일종의 대비잖아. 인간의 삶은 너무 슬퍼. 너희도 힘들잖아.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고. 이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이지. 음. 왜 그러냐면 어, 내 삶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더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도 않고 내 맘같이 그렇게 어, 해주지도 않고 당연히 될 리가 없지, 그지? 나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세상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러니 참 인간은 슬픈 존재지.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있고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계엄 이후에 작년 계엄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계엄이 옳다 계엄이 그르다 싸우고 있고 이렇게 뭐 거시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주변을 돌아봐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 아프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힘든 사람들 천지지 뭐. 인간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바다가 너무 푸르대. 바다는 왜 이렇게 푸르고, 왜 이렇게 아름답냐. 그 사이에, 어, 이 종교.
주여라는 어, 로드 뭐 이런 거잖아.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푸르고 인간은 왜 이렇게 슬픈가요? 거꾸로 하면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세계는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워도 괜찮은 겁니까? 일종의 항변 같기도 하고, 그치? 한탄 같기도 하고. 음. 엔도 시나코는 1920년대 작가니까, 20년대 생이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고, 45년에 광복이니까, 그쯤에 태어난 사람이고, 96년 향년 73세를 누리고 돌아가셨으니까, 어, 음, 도쿄 출신이고, 어, 주치, 그러니까 번주는, 이 무슨 번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영주 같은 거야. 영주의 주치의 가문이니까, 대단히, 좋은 가문이지.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양의, 한의사였다가, 이 동양의를 하다가 양의로 변신해서 의사를 가업으로 삼던 집안인데, 그래서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인 것이 바로 엔도 슈자쿠의 아버지가 이 집 양자로. 일본은 이렇게 양자 문화가 되게 가업을 잇는다는 측면에서 음, 아버지는 동경제대 도쿄제국대학이니까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지. 법학부고 어머니는 같은 도쿄에서 이 바이올린 전공하는 음악 가든 사람이 만나서 좋은 집안을 태어났네요. 우리 이 깊은 강이라는 소설을 보다 보면 이 만주 어떤 한 인물이 만주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러면서 그 이혼하는 슬픈 마음을 어, 옆에 있는 강아지가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걔가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동물이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이런 신비한 체험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엔도 시어쿠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 만주국이 그 일본이 대륙을 침략해서 저 만주 지방에다가 괴뢰 정부를 세우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바람피다가 이혼. 이 가정 상황이 시끄럽고 어려운 나중에. 그런데 이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 돌아와서 이모지 이모하고 살았는데 중요한 게 이거지. 이때 카톨릭 신자였던 이모의 영향으로 성당에 다녔대. 어, 우리나라는 뭐 이게 가톨릭이든 개신교 교회든 이 기독교가 굉장히 성행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정착한 나라인데 일본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 일본에는 기독교 신자는 굉장히 소수인데 대체로 불교 신도가 많고 그런데 엔도슈가쿠는 특이하게도 이 이모의 영향으로 성당 다녔고 어, 어머니 역시도 뭐 이렇게 가톨릭 계열 그래서 어,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됐다. 세례명은 바오르래. 바오르가 폴이고 아마 폴이 누구지? 바오르? 요한 바오르 이사일 때 바오르인 것 같은데 아무튼 공부 잘했는데 나중에 문학에 빠져가지고 영화에 빠져가지고 성적이 나빠졌대. 음. 형이 공부를 엄청 잘해서 아버지가 나온 동경제대,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합격. 엔도는 재수, 삼수 막 이렇게. 근데 명문대 떨어지고 음, 자퇴. 그래서 형의 중재로 형은 뭐 최신성에 들어가게 요즘으로 치면 우체국에 해당하는 최신성에 들어갔고 근데 아버지가 이랬대.
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의대에 가든지 이때도 이제 이 집의 가업이라고 했잖아, 의사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이력인데 의대에 떨어지니까 아버지한테는 숨기고 개요대 문학부에 들어갔대. 그래서 아버지 빡쳐가지고 집에서 내쫓았대. 그런데 이 개요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연세대 아니면 뭐 연대나 고대 정도 수준의 최고의 사학 중에 하나야. 개요는 엄청 명문이야. 그런데 의대 안 가고 아버지 몰래 어, 문학부에 들어가가지고 어,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가정교사로 생계를 꾸렸고 그러면서 이제 문학이 깊어져서 주변 인물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했네. 2차 세계대전 터졌으니까 군대 가야 되는데 음, 능망경 때문에 입대가 미뤄져서 군대 안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로 유학. 지금 이 소설에서도 어, 오츠라고 하는 주인공격의 이 신부님이 어, 여자로부터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귀의해서 종교에 철저히 귀의해서 리옹에 가서 그 신학교를 다니는 리옹의 신학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이 이 엔도슈아크의 그 자신의 그 자전적인 그 프랑스에 유학 가고 가톨릭 대학에서 유학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녹아 있다. 앤더 셔크의 인생의 만년의 작품인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작품이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그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이어서 이 깊은 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어, 뭐 뒤쪽은 그냥 여담들을 좀 적어놓은 것들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인용해서 갖고 왔는데 어, 이 침묵이란 작품, 아까 우리 중3 학생들 수업에는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를 좀 소개했는데, 선생님이 그 군 장교 생활하던 20대 때 같은 이 방을 쓰던 그 옆에 룸메이트 장교가 있었는데, 이 장교가 이 책을 읽고서 선생님한테 꼭 추천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 책을 처음 봤어요. 엔도 슈아크의 침묵을. 그런데 음,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이고 와 정말 끝내주는 소설가다라고 생각을 그때도 했었어. 기회가 되면 어, 아마 이게 유튜브 같은 데 쳐보면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어, 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기억하는 바로는 또 타- 퀸틴 타란티노? 쿠엔티노라고 해야 되나? 타란티노. 아무튼 엄청 유명한 감독의 연출로 요 작품이 영화가 됐는데 어, 우리 테이큰의 막 상대를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때려잡는 리암 니슨 아저씨? 요즘 무슨 총알탄 사나이인가 코미디 작품도 하시던데 그 사일런스에서 어, 그 배교한 기독교를 배신한 그 신부님 선교사 역할로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유튜브에서 요약으로 된 것도 있으니까 이 사일런스를 좀 찾아보면 와 이거 진짜 소설로 한번 읽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좀 이렇게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음, 침묵, 사일런스라고 하는 이 그 엔도 슈자크의 대표작을 읽고 나면 이 어떻게 보면 깊은 강이라는 작품이 더 잘 보이기는 하거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것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일화들이 좀 적혀 있는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유머집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유쾌한 사람이었대. 아까도 조회신문, 그 아사히 신문에서 지난 1000년간 일본 최고의 문이 누구냐, 일본 최고의 작가가 지난 1000년 동안 통틀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위가 나스메 소세키였대. 우리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로 번역된 나는 고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양이가 주인공인 유쾌한 작품인데 나스메 소세키의 대표작이고 돛장이라고 번역되는 도련님 뭐 이런 작품이 있죠. 2위는 무라카미 시키부 이거는 이제 고전 문학 작품이니까 모노카타리 선생님도 대충 줄거리만 정도 아는 이 궁녀 출신의 여자 작가고 3위가 시바류타로 어, 시바류타로는 일본 그 전공투 시대라고 하는데 어,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이 좌익 운동이 굉장히 강력해서 학생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할 당시의 내용을 다루는 소설을 최근에 내가 한 권 읽었는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다음에 미와자와 겐지. 미와자와 겐지는 은하철도의 밤이라고 하는 은하철도 999의 모티프가 된 작품의 작가고 미와자와 겐지의 바람에도 지지 않고라고 하는 시를 아마 민서나 예준이한테는 선생님이 가르친 것도 같은데 바람에도 지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싸우지 말라고 시시하게 왜 싸우냐 이런 얘기 하면서 어,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담담하게 살겠다고 아픈 사람 위로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내용의 시였는데 그다음에 아쿠다카와 류노스케 아쿠다카와 류노스케는 단편 작가로 유명하고 이 아쿠다카와 상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그 명성과 작품성을 가진 작품인데 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품은 갓바? 갓파라고 해야 되나? 갓파? 우리 갓파쿠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이게 대머리 이 초록색 대머리 괴물 사람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물에 사는 양서류 괴물 같은 도깨비 같은 갓파라고 하는 작품이 인상 깊고요. 다자이 오사무 어, 우리나라 젊은이들 20대, 3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열광하는 작가이고, 다자이 오사무 만년이란 작품이 있고, 사양, 해가 지는 사양, 그 다음에 인간 실격. 최근에 이런 되게 그, 한때 굉장히 인기가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붐이 막 이를 정도로 민음사에서 출판된 다사이 오사무의 작품이 아마 이게 세 개인 것 같은데 이게 다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어,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어떤 허무감이라든지 젊은이들이 느끼는 어떤 열정, 그에 따른 허무 이런 것들을 다루는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은 엄청 유명하죠. 그다음에 마스모토 세이초 아마 그 시인으로 알고 있고 세이초의 하이쿠라고 해서 이 어떻게 쓰는 거냐 오츠 오르스나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짤막한 일본 특유의 그 선불교적인 그런 아주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모호한 노래 이뭐 이렇게 세 구절짜리 시를 이 하이쿠라고 하는데 이 하이쿠의 달인으로 아마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고 가와타 야스나리는 노벨문학상 탄 사람이지 이 설국이라고 하는 지금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따뜻한 난로가에서
귤 까먹으면서 읽을 만한 아주 좋은 소설인데 약간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선생님도 한 두세 차례 읽은 것 같은데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역시 노벨문학상 탄 사람의 작품이라 좀 그런가? 그러면서도 그냥 왠지 좀 알 것도 같고 이런 작품이야. 기회가 되면 설국도 한번 읽어보고요. 미시마 유키오? 미시마 유키오는 굉장히 논쟁적인 사람인데 원래는 되게 허약한 이렇게 병약한 사람인데 막 헬스를 막 해가지고 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쓰는 문학도 완전히 바뀌어서 나중에는 그 천황주의, 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의 이 천황이 항복하고 뭐 일본 왕이 항복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천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완전 극우주의적인 그 성향을 가진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어, 도쿄대 학생들하고 이 천황제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던 완전히 극우주의자고 마지막에 천황을 위해서 내가 할복한다, 사무라이로 할복한다 그래서 할복 자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중에 우국은 이제 나라를 근신한다는 뜻이지. 우국이라는 작품은 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젊은 장교가 어, 이 동료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반역죄로 몰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이 고결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탈북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아내랑 같이 동반 자살하나 막 그런 내용인데 이 신경숙이라는 작가가 우국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표절하면서 어, 신경숙이라는 대작가가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 버린 유명한 문장이 미시마 큐의 문장이고 금각사라고 하는 장편이 유명합니다. 11위 이 사람은 선생님 금시초문이고 무라카미 하루키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 우리가 한강 작가가 작년에 그 노벨문학상을 타면서 일본 애들이 한탄한 게 이게 대체로 노벨문학상이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배분을 해서 상을 주기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장 후보에 많이 오른 거론이 많이 되는 작가인데 대체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학이 약간 통속적인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애 얘기도 많고 환상적인 얘기도 많고 소설 내용도 약간 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정도로 약간 뭐 이렇게 누군가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그냥 포르노다 외설적인 문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아주 좋아하는 작가고 지금까지 발표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 읽었다고 해도 최근 작품 하나를 선생님이 읽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정도. 어, 선생님뿐만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신간이 새로운 소설이 나오면 뭐 서점에 줄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줄을 설 정도로 아주 튼튼한 팬덤들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어, 여기 있는 어떤 작가도 이렇게 일본 문학도 성취가 굉장히 높은 문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근히 우리가 일본 애들 좀 미워하긴 하지만 우리 정서랑 많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일본 문화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좀 적당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자이 오사무 정도의 인간 실격 혹은 뭐 사양 정도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고전인 뭐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정도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뭐 아니면 그렇지 노벨문학상 탄 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이 민음사판으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도 괜찮겠네요.
선생님이 어, 보나 마나 너희가 이 책을 어, 아직까지 안 읽을 확률이 99.9%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좀 읽더라도 좀 오늘 수업은 스포가 좀 덜 되게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일단은 이 소설 제목이 깊은 강인데 이 깊은 강은 바로 인도의 바라나시에 있는 인도인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겐지스 강을 일컫는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어, 일본 여행객들이 지금 이 인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 깊은 강, 겐지스 강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이 겐지스 강에 찾아온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사들,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어떤 종교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를 통해서 풀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뭐 강가를 해서 항상 한자를 쓰는 항하라고 이제 불경에서 번역을 해서 우리가 10에 52제곱 엄청 큰 숫자지 0이 52개 달렸으니까 그걸 항하사 겐지스강의 모래 항하의 모래 뭐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숫자 단위 해경 넘어서 우리 이 겐지스강이 최근에 유명해진 것은 그 태어난 김에 태어난 김에 무슨 여인가 그 기안84라고 하는 어, 굉장히 유쾌한 아저씨가 이 겐지스강의 물에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물을 마시기도 하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슈가 됐었는데 인도 여행이 겐지스강에 사람들이 목욕하고 일종의 성지지 성지순례하듯이 인생에 한 번은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다음 생애에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 윤회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또 시체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겐지스강에 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디 역시 겐지스강에 씨 뿌려달라고 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아주 인도인들이 힌두교도들이 신성하다고 느끼는 그런 강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의 사진도 있기도 하고 해가 이렇게 지는 것은 대체로 죽음을 의미하니까 이 죽음과 관련한 죽음 다시 또 윤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 겐지스강의 석양 풍경이고 이 성지여서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욕을 하나 봐.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목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시체를 화장해서 강에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오염된 강물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도 이 더러운 오염된 강이 어떻게 신성한 의미를 띄어서 사람들이 불가초 천민일지라도 정말 기어서 와가지고 여기서 죽겠다고 겐지스강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들 그런 믿음들을 갖게 됐을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장소다. 어, 스포일러가 안 되는 정도에서 이 소설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솝의 미스코, 노마다, 가구치, 그 다음에 오스. 중심 인물은 요 정도가 중심 인물인데 여기서 주인공이라고 하면 누구냐라고 하면 오스라는 인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배열은 안 돼 있어. 이제 이소베라는 남자가 어, 이 아내가 시한부 인생으로 이제 투병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어,
아내한테 평소에 이렇게 잘해주지 못하고 일본 남편들처럼 이렇게 그 무뚝뚝하게 이렇게 아내를 대했었는데 아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근데 그 사실을 아내한테 알리지 않고 아내가 건강하게 잘그 회복하라고 이렇게 툭툭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내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아내가 죽은 이후에 알게 됐는데 아내도 역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 아내 사후에 아내가 남겨놓은 이런 편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내가 내가 없더라도 잘 살려고 그렇게 하면서 통장은 어디다 갖다 놨고 뭐 이렇게 옷가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했고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남편을 위해서 잘 정리를 한 편지인데 그 편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반드시 다시 태어날 거래. 나는 반드시 다시 태어날 거니까 나를 찾아요. 그랬어. 아내의 죽음, 그리고 아내에 대한 회한, 내가 아내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 이런 것이 남아있는 충격적인 상태에서 아내가 뜬금없이 지금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나 반드시 윤회에서 다시 태어날 거니까 나를 찾아요. 그래서 이솝에는 어, 윤회에 대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종교에 대해서 이 종교적 어떤 생각들, 뭐 대표적인 힌두교가 그렇고 불교가 그렇잖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미국에 여행을 하는 중에 무슨 일 때문에 간 중에 미국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실증적 연구를 이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이 윤회에 대해서 그 리서치를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어디에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풍경을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정밀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윤회의 기억을 아직 상실하지 않고 전생의 기억을 상실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발견되는 것을 미국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연구소가 있고 대학 연구소에서 그래서 이 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혹시 일본인 여성이 윤회를 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보고가 있으면 꼭 자신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 인도에 아까 겐지스강이 있는 바라나시에 어떤 소녀 하나가 자신이 그 전생에 일본인이었고 당신이 찾는 사람과 유사하다는 얘기를 어, 전해준. 그래서 이솝의 경우는 인도 여행이 출발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영화 중에 이것도 이제 영화를 다 보기는 좀 그렇다면 아이 오리진? 아이 오리진이라는 굉장히 그 뛰어난 감독 이름 까먹었는데 까먹었네. 아무튼 아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어, 이 인도에서 환생했다고 보는 어, 그 여자를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아마 이 아이 오리진이 이 엔도슈라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 기회가 되면 재미있는 작품이니까 이것도 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문을 여는 어떤 전체 이야기라면 이 미스코어 오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상 이 이야기의 핵심부에 들어있는 그 관계인데 오스라고 하는
그 대학생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약간 그 쑥맥 같은 바보 같은 인간인데 미스코는 좋은 집안의 부잣집 딸이고 그리고 좋은 대학도 다니고 그런데 자신의 젊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허무감들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특히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렇게 타락시키는 것으로 잠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쾌락 같은 것들을 찾았던 나쁜 여자야. 그러니까 판무포탈 같은 여자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오스라고 하는 이렇게 기독교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숙맥이고 여자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같은 애가 있으니까 미스코 씨가 골탕을 한번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를 유혹하고 오스는 미스코한테 완전히 빠졌는데 그 완전히 빠진 미스코한테 완전히 빠져서 미스코가 뭐라고 하냐면 너 예수님 너의 기독교를 배신하면 너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랑 사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미스코한테 가가지고 사귀게 되는데 미스코가 이제 흥미를 잃어서 버려버려. 그래서 엄청난 그 좌절, 배신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서 신부가 되려는 사람이야. 미스코의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프랑스로 가는데 이 프랑스로 간 이유가 오스라고 하는 내가 버렸던 남자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얘를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왜 그러냐면 자신은 이 결혼이라는 게 너무 허무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내 가짜 인생 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복잡한 상태에서 어떤 믿음이라는 것, 세계에 어떤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스에 대해서 약간 이중적인 감정 같은 것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뭐 이렇게 무시하고 야 그런 믿음이라는 게 뭐가 있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너 내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 배신했잖아. 배반했잖아. 그래놓고 다시 신부를 한다고? 이런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자기는 젊은 시절부터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사랑도 허무하고, 결혼도 허무하고,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고, 뭔가 열렬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 모든 것을 종교에 귀의하는 이 오스라는 인간이 불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오스를 찾아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이 큰 틀에서 이 깊은 강의 의미가 마지막까지 이제 그 긴장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마다나 가구치의 경우도 각각의 그런 아픔들. 아까 얘기한, 만주에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좌절한 나인데, 그때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나한테 말을 거는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통해서 동물이 자꾸만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동화로 이렇게 써서 동화 작가가 된 사람.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미얀마 전선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료가 마지막에 자기를 버릴 줄 알았더니 안 버리고 나한테 고기를 갖다 줘서 먹었는데 그 고기가 우리 동료 군인의 인육, 그 시체의 인육을 먹고 살아났어. 그 끔찍한 지옥 같은 곳에서 목숨 걸고 사람의 인육까지 먹으면서 살아남았는데 뭐 그런 얘기들. 어, 일종의 옴니버스식 구성처럼 각각의 사연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게 겐지스강으로 모이면서 물론 여기에는 뭐 이 중심 인물들 말고도 굉장히 좀그
짜증나는 진상인물들도 좀 있고 한데 어쨌든 이 겐지스강이라는 깊은 강이 이 모두에게 어떤 영감들을 주고 그것이 이제 각각의 마음들에 갖고 있었던 어떤 의문점들이나 인생에 대한 생각, 고통에 대한 생각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이 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어쨌든 어, 이 소설은 기독교적인 어떤 그 배경 지식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점, 뭐 이 정도만 알면 그리고 뭐 인도의 그 윤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종교적인 카스트 계급 중에 높은 그 브라만 같은 계급도 있지만 제일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지거나 그 사람이 만진 물건도 안 만지려고 하는 완전히 낮은 카스트, 낮은 계급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읽을 만하다고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는 않아. 어, 선생님이 그 수업 준비를 하면서 너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걸 좀 얘기를 해줄까라고 하면서 그 재미나이한테 이렇게 그 질문을 했거든. 그래서 야 잘한다 금방 요약한다라고 했더니 온갖 부분이 할루시네이션 얘가 지가 창작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오씨 요약 잘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다 보고 읽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물어봤어. 그 너 자꾸 틀린 거 이렇게 얘기하냐?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대. 이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AI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읽다 보니까 내용이 아니야. 이런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이런 거 틀리게 얘기했잖아. 이런 거라고 어떤 부분을 얘기도 하지 않았어. 너 왜 틀리게 요약해? 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틀렸다는 거야.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한 거겠지. 이 정도면. 그래서 와, 심하다. 음,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립니다.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뭐 서술되는 묘사는 있는데 이 차문다 여신이라고 하는 차문다 여신의 이 모습을 어, 보러 가는 관광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차문다 여신 인도 최고의 여신이라고 하는 신성한 어머니라고 하는 차무다 여신상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인간을 인간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들고 있기도 하고 어, 아주 비참하게 말라비틀어졌고 추하지. 그런데 가장 신성한 어머니의 상이래. 어, 이것의 어떤 역설적 의미 이런 것이 깊은 강하고 이 겐지스 강의 가장 더러운 강이면서도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사람들이 이 강을 신성하다고 여기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이 어, 이 소설이 얘기하는 주제하고 굉장히 닿아 있거든. 그래서 이 여신의 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것을 이게
각각의 사람들마다 자신의 그 상황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 실제 선생님을 찾아봤더니 이런 여신의 모습이었다, 이미지였다라는 거. 음, 다음 시간엔 너희가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는 친구도 있고, 뭐, 끝나지 않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어쨌든 이 수업을 마무리를 할 텐데, 다음 주 수요일이면 한참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수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3학년들은, 어, 시험이 다 끝났고, 나머지 1학년, 뭐 2학년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3학년들 데리고 선생님 수업을 할 테니까, 선생님이 당부하듯이 시험 끝나고는 꼭 이 책을 읽고 이 영상 녹화해 놓은 것을 좀 보면서 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였구나,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반드시 생각할 거라고 어, 장담합니다. 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고생했습니다.